자, 교재 1149페이지 펴보시면 부가세 기초 이론이 나와 있죠. 우선 차례를 좀 먼저 같이 볼게요. 차례. 그래서 5장이 부가가치세법이고 1절에서 부가가치세의 기초 이론을 배워요. 객관식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토픽인데 2차 시험 세법 파기라고 있잖아요. 거기엔 대단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2절에 부가가치세법 총칙이 나와 있죠. 객관식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문제로. 2차 시험에 세법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과세거래 나와 있죠. 과세거래. 객관식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말 문제로 나올 때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세율과 면세 있죠. 이쪽도 말 문제로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이 계산 문제 5절이 나오는데 5절을 잘 하려면 과세 표준을 잘 하려면 앞쪽의 내용을 좀 아셔야지 5절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분해하야 미분적분하는 거죠. 얘가 안 좋네. 더하기 빼기 할 줄 알아야지 곱하기 나누기 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계산 문제로 무조건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회계 보시는데 2차 시험에 세무회계 하려면 5절이 메인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있죠. 이쪽도 말 문제로 잘 나오는 토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 계산 이쪽은 말 문제도 잘 나오고 또 계산 문제도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이 8문제 나오는데 여기 7절 그리고 5절 무조건 한 문제씩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납세 절차 있죠. 이것도 객관식에서 말 문제로 잘 나온다. 간이가세는 나오는 애 있고 안 나오는 애 있는데 말 문제 또는 계산 문제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회계에서 가끔 간이가세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세무회계는 5절, 7절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되고, 세법학은 1절, 2절, 3절 조금 중요하고 4절 조금 중요하고 5절에 조금 중요한 토픽이 있어요. 세법학에서. 납부세액 쪽에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법학 쪽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부가가치세 다시 오시면 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총칙. 총칙은 사실 다 배운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면 느낌이 팍 와요. 처음에 읽을 땐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부가세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 그 개념을 한번 배울 거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고,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식이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법이라는 것과 간접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그 중에서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전단계 세공제법이라는 것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부가가치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경세 조정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배워보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 법의 전단계 세공제법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세법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고, 물론 한 3, 4년 전에 아예 전단계 세공제법만 10점짜리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가세라고 많이 들어봤죠?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VA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Value Added Tax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해외 나가면 VAT라고 부를 때보다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GST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Goods Service Tax라고 불러요. Goods가 뭐예요? 상품이죠. Service가 뭐예요? 용역이죠. 재화나 용역에 붙는 세금, GS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국가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 부가가치 세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 아니에요. 10%인데 해외 나가보면 25% 있는 나라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나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산다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할 때는 우리 법은 10%의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럼 그 부가세를 누가 내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부가세 따로 낸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낸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누가 내니까? 실제적으로 갖다 내는 사람은 식당 사장님이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식당 사장님이 갖다 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은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면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땐 나한테 받아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즉 고객이 준 돈을 받아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세금을 내는 담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사장님이에요. 그렇죠? 그 사장님을 우리가 세법에서는 사업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일단 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수록 쉬운 게 더 중요하거든. 기본적인 게.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다. 끝까지 기억해야 될 주제예요. 이해하시겠죠? 얼마 전에 그런 애가 있었어. 한번 들어봐요. A라는 세무사가 있었어요. 세무사. 그렇죠? 그리고 건물주가 있었어. 건물주.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건물주. 둘이 계약을 했지. 좀 어려운 얘기인데 편하게 들어봐. 계약을 했어. 월세 뭐 이런 거 있겠죠? 월세. 근데 월세가 아니라 이건 매매 계약을 한 거야. 사실 매매. (3억) 원에 사기로 한 거야. 세무사가. 이해하시겠죠? 세무사가 사기로 한 거야. 쫓아오시겠죠? 세무사가. 근데 계약서에 쓰기 전에 말로 일단 (3억) 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3억) 원. 세무사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3천만 원 부가세 따로 없고 3억 원이 내 거다. 3억 원이. 지금 이해하시겠죠? 3억 원에 사니까 세무사는 부가세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우리 건물주는 아니지 부가세 별도로 받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세무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무사가 물어본 거야. 진짜 세무사가. 형님 이거 부가세 이거 제가 어떻게 내야 됩니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그 보니까 그 세법에 보니까 부가세는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라면서요. 건물주가 저한테 건물 파는 거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건물주 아니에요? 얘기를 막 하더라고.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야. 처음 왜 이걸 알려주면 세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둘의 얘기는 둘이 3억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아닌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들 얘기야. 지들 얘기. 민법의 얘기야. 주고 안 주는 건 순수하게 계약의 문제예요. 세무서는 뭐만 따지면 돼요. 얘한테 가서 야 부가세 내놔 이것만 하면 돼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거래 관계에서 누가 주고 안 주고는 아무 상관없어. 부가세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부가세 줘도 상관없고. 이 관념이 너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얘는 지금 막 세법 찾고 그래. 막 이 둘의 관계는 세법이 아니야 이건. 그냥 주고 받는 건 지들 관계야. 지들 관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김밥 천국을 먹고 5,000원짜리잖아요. 5,000원 줬죠?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지들 관계야 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금 전에 부가세 배웠던 사람도 이거 들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야. 세무서와의 관계를 따지는 게 뭐예요? 지금 부가세야 부가세.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주체가 얘일 뿐이에요. 둘이 주고받는 건 세무서가 관할 바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사업자의 의미가 뭐냐? 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래징수라는 말을 배울 거거든요. 거래징수. 거래징수를 오해하면 뭐예요?
받아서 내야 되는 거니까 꼭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거래징수도 세법이야, 세법. 세법이니까 뭐예요? 세무서는 네가 알아서 받아서 내 이 얘기예요. 알아서 받아서 내. 나는 너만 신경 쓰겠다. 나는 너만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김밥 천국에 가서 라면을 먹고 부가세 안 주고 사장님 5,500원인데 500원 안 주고 튀었어요. 세무서가 우리를 잡으러 와요? 아니에요. 누구 잡으러 가요? 사장님 잡으러 가요. 사장님이 우리 잡으러 오면 그건 민사 문제고 우리는 세법만 배우는 거야. 세법은. 세법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야. 이런 게 세법이에요. 이런 게.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정했느냐? 세무서와의 관계만 얘기한다. 지금 대충 느낌은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자, 그럼 과세 구조를 한번 이제부터 배울게요. 처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일부러 했어요.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부터 쉬운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방금 내는 거라고 그랬죠? 사업자가?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업자가 내는 거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애부터 시작해 볼게요. 얘는 물건을 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가 만들었어.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입이 없다는 얘기죠. 만들었어요. 그럼 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에서 유를 창출했으니까. 굳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A는 받아서 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의 계약 관계에 따른 부가세를 따로 주기로 한 거야. 그래서 현금을 110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매출은 얼마예요? 100이야, 100. 그리고 부가세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B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현금 110이 잡혔지만 나의 매출은 100이 되고 부가세 10을 받은 거예요. 세무서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납세 의무자죠. 사업자가 갖다 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사업자 A와 세무서의 관계가 성립이 돼 있고 조세채권 관계가 성립이 돼 있고 사업자 A는 세무서에 가서 10을 갖다 내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누구한테 받아서 가져간 거예요? 사업자 B에게 받아서 갖다 낸 거라 이거예요. 사업자 B는요. 요 물건을 샀겠죠? 그러니까 회계처리 이렇게 됐어요. 현금 110을 준 거예요. 그리고 상품 100 나중에 원가로 털리겠죠? 그리고 부가세 미리 낸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는 다시 우리 소비자, 그렇죠?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300원짜리 물건인데 부가세 한꺼번에 같이 받은 거예요. 얘는. 이해하시겠죠? 부가세를 같이 받았다. 얼마를? 30을 같이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사업자 B 역시 사업자 B를 관할하는 어떤 세무서가 있겠죠? 그럼 세무서에 돈을 갖다 낼 거예요. 자, 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우리 소비자 호구에게 받은 돈은 얼마예요? 30이죠, 30. 30이 부가세 갖다 내야 되는 돈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잘 들어봐요, 끝까지. 30을 갖다 내야 돼. 쫓아오시겠죠? 30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지금 최종 소비자가 소비한 금액은 얼마예요? 300이죠, 300. 부가가치세라는 건 부가가치에 붙이는 거야, 부가가치. 근데 최종 소비자가 진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얻은 부가가치는 300이에요, 300. 그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사업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이고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이란 말이야. 왜 얘는 부가가치가 200이냐면 100에 사서 300에 팔았으니까 네트로 200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세무서에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이거 합치면 40이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죠. 300원짜리 물건이 소비됐는데 세금은 얼마가 들어와요? 40이 들어올 거 아니야. 앞다리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걸 중복과세, 이중과세라고 얘기한다고. 두 번 과세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두 번 과세가 된 거예요?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이 들어간 거죠. 사업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더 씌워져서 지금 부가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빼자. 앞에서 지금 부담한 부가가치 그 세액만큼은 빼고 얼마만 내자? 20만 세금 내자라고 바꿔둔 거예요. 그럼 세무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20이 되고 국가로 진짜 전체 들어가는 돈은 30이 되겠죠? 이런 과세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자, 보세요. 첫 번째 방식은 그냥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는 거야. 너 100을 창출했네. 너 200을 창출했네.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10%씩 내게 하면 10, 20 들어와서 30 들어올 거 아니야, 총?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국가가 관리하기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왜 피곤하냐면 국가 장부를 다 들여다봐야 돼요. 얘가 얼마를 샀는지, 얼마를 팔았는지 하나하나 장부를 다 들여다봐야 돼.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국가가 다 장부를 들여다봐야 돼. 개인의 장부를. 법인의 장부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이제 증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세라는 거 있잖아요. 소득세. 이게 나온 지가 한 200년 됐어. 소득세를 걷게 된 게 200년밖에 안 됐어. 국가라는 주체가. 이해하시겠죠? 옛날에 조선시대 소득세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걷는 거야. 전 세계 다 그랬어. 그러다가 소득세를 처음으로 걷기 시작하니까 납세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왜 반발했는 줄 알아요? 야, 국가 뭔데 내 장부를 봐. 사생활 침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관념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국가 뭔데 내 장부를 보냐. 그리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심플한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야, 니네 파는 것만 신고해봐. 파는 것만. 그럼 얘는 사는 거 신고할 필요가 없죠? 파는 애가 신고를 같이 해주는 거야. 누가 샀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겠죠? 얘도 파는 애만 신고하는 거. 파는 애만. 얼마를 내가 샀는지 얘가 크로스 체크를 해주면 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산 것만 증빙을 가져오라는 거야. 산 것만. 10만. 이해하시겠죠? 그 10에 대한 거를 우리 법은 증빙을 요구해요. 세금 계산서라는 걸. 그래서 파는 놈도 세금 계산서 내라고 하고 사는 놈도 네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세무서에 내라. 그러면 내가 빼주겠노라. 지금 하는 게 우리 세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려운 말로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우리 법은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아. 직접. 이해하시겠죠? 직접 계산하는 부가세 방식도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데 증치세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비싼 세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 1977년까지 우리나라 부가세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탈루도 많고 탈세도 많아. 거래 단계에서 증빙이 없으니까. 획기적으로 바꾼 거죠. 야, 부가세 걷어드리겠다. 그리고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 간에는 세금 계산서 가져와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지막 놈 있죠. 이놈 소비자,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놈 있죠. 이놈들은 세금 계산서 소비자에게 안 줘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세금 계산서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안 줘. 그러니까 얘들은 판매하는 거 신고만 열심히 하면 돼. 사온 거랑. 현실에선 얘가 누락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누락을 줄이려고 우리나라에서 뭐 신용카드 그런 제도를 각종 활성화시킨 거야. 다 뽀록나게.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든요. 식당 사장님들 매출 빼먹을 게 없어 이제. 빼먹을 게 없다. 옛날에는 다 현금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빼먹거든요. 현금 받는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김밥 정부에서 밥 먹는 대학생조차 카드를 내요. 빼먹을 게 없어요. 빼먹을 게. 들어서 진짜. 빼먹을 게 없어. 다 내는 거야 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관념을 잘 이해해야 돼. 관념을.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예요. 회계처리는 좀 이해하시겠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부가세 30 내야 되는 거에서 미리 낸 부가세를 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로 퉁치고 나면 얼마 내면 돼요?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자산, 상계에서 20만 내면 되게 한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봐요. 요걸. 방금 전에 똑같은 얘기. 우리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정치경제 이런 걸 배우면 부가가치에 대해서 배운다고. 부가가치. 부가가치라는 건 3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노동, 자본, 지대. 들어봤죠?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방금 전에 했던 애들이 A하고 B. 근데 좀 생김새가 다른 거지. 100에 팔았어요. 사온 건 없죠?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건 이게 있는 거지. 얘는 사람 썼고요. 인건비 썼고 또 뭐예요? 이자도 줬고 남는 자기 이윤이 있겠죠? 요 세 개 합친 게 결국은 부가가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각각의 구성 요소를 다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게 하면 피곤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 얼마 받았는지 다 알아봐야 되잖아. 다.
그죠? 이거를 계산할 바에 파는 것만 집중하면 되겠죠? 파는 것만.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이었죠. 200. 200의 그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건비 내고 이자 내고 이윤 받고 이해하시겠죠? 요거를 다 계산하기 피곤하단 말이에요. 우린. 그러니까 파는 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얘 파는 거 집중했으니까 얘 파는 거 있었죠?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나머지 내도록 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세법에서 추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 부르는 거죠.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개념에서 살고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많이 있어요. 서비스업이 부가가치가 좋아요. 제조업이 부가가치가 좋아요. 서비스업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왜 그래요? 서비스업은 몸뚱이로 다 띄워서 만드는 거예요. 제조업은 어떻게 물건 사다가 조금 더 얹어가지고 만드는 거야. 제조업은 매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별로 없어. 하지만 서비스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죠? 서비스업이 부가가치가 좋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똑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직접법으로 부가가치 계산하는 게 어려운가? 이걸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들여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린? 어떻게 해요? 판놈만 집중하면 돼. 판놈의 공급한 가액. 그걸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부르고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것만큼이 부가세 내야 되는 1단계 세금이 돼요. 그걸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뭐만 빼주면 돼요? 내가 사올 때 증빙 있는 거 있죠? 증빙 없으면 안 돼요. 파는 것에 집중하니까 증빙만 가져오면 그걸 매입세액으로 차감해서 너의 납부세액을 내라라고 하는 게 지금 현행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빼서 10% 곱하는 방식이 전 단계의 거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게 거래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하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다. 아까 팔았던 놈 있죠? 걔 공급가액만 신경 쓰면 돼. 공급가액의 10%를 곱해라. 그게 네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인데 거기서 네가 증빙 가져온 거, 그렇죠? 거래 징수됐다라는 증빙, 그게 뭐였어요? 세금 계산서 같은 거였죠? 그런 세금 계산서를 가져오면 거기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매입세액을 차감해 줄게. 그거만큼을 너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으로 하겠노라라는 게 우리 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전 단계 거래 공제법에 비해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 지닌 장점이 뭐예요? 징세 비용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관리하기 되게 쉬운 거야, 이 방식이. 거래 방식으로 하면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의 키는 뭐예요?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고 매입세 공제를 땡겨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활성화가 굉장히 쉬운 거지. 자, 공급가액이라는 건 이건 실제 기출됐던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공급가액은 누적된 부가가치의 총액인가? 아니면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인가? 자, 아까 A가 있었고 B가 있었죠? B는 300에 팔았고 A는 100에 팔았어요. 그걸 B는 100에 가져왔죠. 그렇죠? 그래서 200, 여기 매입은 없었으니까 100. 공급가액이라는 게 거래 단계에서 누적된 부가가치의 총액이냐 아니면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냐. 자,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잘 모르겠어? 내가 수업을 잘못하고 있나 본데? 야, 공급가액이 뭐야? 공급가액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그에서 매입세액 빼주면 된다고 했었잖아. 공급가액.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공급가액은 A나 B나 다 생각을 해봐요. A랑 B. 그러면 누적된 부가가치의 총액이냐, 지금까지 부가가치 다 합친 거냐, 아니면 거래 단계에서 A 단계에서 B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만큼이 공급가액이냐 물어본 거예요. 1번이야 2번이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1번 맞아요. 1번. 1번이 맞는 거지. 100 맞죠? 300 맞죠? 이게 부가가치야.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누적된 게 100 맞죠? 얘 같은 경우는 누적된 부가가치는 100과 200을 더한 30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적된 부가가치 총액이 맞다고. 당시 객관식 문제로 나왔을 때 다 틀리고 사람들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말장난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걷는 방식이 뭐예요? 이게 직접법 방식이에요. 직접 계산하는 거. 우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지금까지 한꺼번에 그냥 다 하자. 공급가액에다가 네가 매입만 빼. 항상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누적된 부가가치의 총액이 공급가액이 된다는 거야. 공급가액 아시겠죠? 공급가액이라는 게 과세표준이 되고 이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결정하는 기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과세 부가가치예요, 공급가액이에요. 과세표준은 무조건 공급가액이에요. 이거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야. 이거에다. 대신에 내가 납부할 세금만 뭐가예요? 과거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이것만 공제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저도 더 쉽게 이 부분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배운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자, 사업자 A가 있습니다. 사업자 B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A가 B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B가 다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온 가격은 없습니다. 얘는 100에 사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0이 있고요. 얘는 200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럴 때 매출세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신이 100 공급한 것에 10% 10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여기 매출세액에서 공급 300에 10% 해서 30입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냅니다. 그렇죠? 자, A는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A가 내야 되는 세금은 납부세액은 10입니다. B가 내야 되는 매입세액 10을 받았으니까 공제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2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아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내용에 많이 벗어난 거예요. 이건 결과치. 이 과정이 어떻게 도출되느냐를 아는 게 세법학이나 모두 쓸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이런 방식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를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하느냐? 출발은 뭐예요?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급 가액만 가지고 잡겠다는 거야. 원래 value added tax, value, 부가가치에 붙은 세금인데 우리는 그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다 누적으로 한 방에 공급가액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과세하겠다. 대신에 중복과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써라. 한 3년 전에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뭐 중복과세. 이해하셨어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는 거고 이해하셨죠? 거기에 누적된 부가가치나 이런 얘기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법이 지금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다. 자, 그럼 교재 잠깐 보시면 114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그림 보여요? 그림? 느낌 와요? 제조, 도매, 소매. 넘어가면서 각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있죠? 파란색들이 보이죠? 이게 파란색을 다 합치면 누적된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그 누적된 부가가치가 공급가액이 결국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나는 빼주는 매입세액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세금 계산서 받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냥 세금 계산서 받은 걸 빼주고 있다. 자, 넘겨보세요. 토할 것 같은 그림이 하나 나오죠? 1150페이지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원재료도 사지만 기계 같은 것도 사겠죠. 그러면 원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기계 감가상각비만 빼고 원래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원래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또 계산을 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그렇게 아니라 기계 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세금 계산서 있으면 무조건 빼주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뭐 그렇게 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판 거에서 산 거 그냥 빼주는 거야 무조건. 그럼 여러분 누가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개업을 했어. 내가 이제 합격하셔서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하면 손님들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는 사람은 호구가 많겠죠? 표현이 그런가? 처음 오는 사람 다 특징이 뭐냐면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 세무사 안 바꿔 잘. 한번 세무사 선정하면 잘 안 바꾸는 게 세상 이치예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친구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친구들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나이가 좀 있어야 돼서 어렸을 때 하기가 힘든 거야. 친구들이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 처음 해주겠죠?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세금은 환급이 나와. 왜냐면 매출세액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초기 시설 투자비가 엄청 들겠지. 이해하시겠죠? 엄청 사겠죠. 엄청. 기계도 사고 인테리어도 사고 그러겠죠. 세금 계산서에 매입세액이 크겠죠. 뭐보다? 매출세액보다.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게 아니라 되돌려준다고. 환급해준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금 다 빼먹을 수 있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다 환급 받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사업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굉장히 덜한 거죠. 굉장히 줄어드는 거지. 나중에 부가치 계산해서 툭툭툭 빼는 것보다 처음에 나의 초기 투자 비용, 소위 말하는 거 이런 걸 중간재 이렇게 불러. 자본재 이렇게 불러. 중간재나 자본재 투자한 거에 대해서 빨리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우리 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가로 1, 2, 3번 있죠. GMP형, 소득형 다 집어치고 우리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가 됐을 때 부가세를 걷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최종 소비가 됐을 때 걷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가 됐을 때 부가세가 최종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안 붙는다고, 환급받는다고 결국. 이해하시겠죠? 자, 사업자 B를 볼게요. 얘가 만약에 매입세액이 60주입니다. 60주. 그리고 소비자한테 판 거 하나도 없어. 이해하시겠죠? 물론 얘도 60을 냈겠지. 하지만 얘 세무서에 들어가지만 요거는 곧바로 환급받아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없는 거지 부가세. 지금 사업자 단계에서 각각 내고 환급받으니까 아직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부가세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얘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편의가 있겠죠. 사업자 B가. 그게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장점이라 이거지. 그래서 거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부가가치세에서는 자본재 구입액을 부가가치의 범위에서 제거하여 자본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즉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밑줄 그어두시고, 이게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진짜 이해한 방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소비가 되기 전에는 부가세가 걷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 개념과 성격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표,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일단 지쳐요. 경제학을 배워야 돼요. 자, 거기 개념과 성격을 보시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첫 번째,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일반 소비세. 자, 최종 소비자가 과세해야지. 소비자가 물건을 써야지 과세가 되는 방식인 거죠. 소비세인데 그 중에서도 뭐래요? 일반 소비세라고 얘기하죠. 자, 이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개별 소비세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에 반대되는 말이 되겠죠. 자, 일반 소비세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서비스, 물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다 붙는다라는 거야. 원칙이 부가세 다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원칙이 부가세, 과세. 야, 재화나 용역이면 묻고 따지면 그냥 과세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첫 번째 문제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지금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달에 내가 먹은 게 예를 들어서 부가세 10만 원 쓰고 먹었어요. 한 100만 원 먹었어. 그래서 그 안에 부가세 10만 원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의 소득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소득 대비 1%만 부담한 거죠. 근데 어떤 애도 10만 원 먹었어. 부가세를. 그렇죠? 근데 얘는 소득이 100만 원이야. 그렇죠? 먹은 거 다 번 거 다 쓴 거지 다. 그렇죠?
얘는 부가세 부담이 10%죠. 10%. 본 거 다 썼으니까. 부자랑 가난한 자를 비교했을 때 소득 대비 세 부담이 가난한 자가 훨씬 높아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걸 세 부담의 역진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법은 개별 소비세를 두고 있는 거야.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뭐예요? 부자들만 쓸 것 같은 사치제에 대해서 붙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치제. 물론 현행 개별 소비세가 꼭 사치제만 붙이는 건 아니에요. 오염물질 많이 배출한다. 이런 것들 사치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개별 소비세는 세상 모든 물건에 붙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칙이 과세하지 않아. 개별 소비세는 원칙이 과세되는 게 아니야. 재화나 용역이 공급됐다고 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야. 개별 소비세는. 이해하시겠죠? 예외가 과세하는 거야. 예외가 오히려.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항목을 뭐 하는 거예요? 법에 열거한 거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열거했다. 이런 표현들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어려운 세법학 문제 같은 거 잘 푸실 수 있고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법전에 열거가 안 돼 있으면 과세 못하는 거야. 개별 소비세는. 이해하시겠죠? 부가가치세는 법전에 어떤 물건이 과세된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면 과세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여기선 오히려 반대로 이런 문제도 있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가난한데 부가세 내는 거 싫죠? 그렇잖아요? 나는 음식점 가서 먹을 능력도 안 돼. 집에서 쌀 퍼다가 그냥 압력밥솥 없어 그냥 맨 냄비에다가 쌀 먹고 있어. 그 쌀에 붙이면 되겠어요? 부가세를? 그렇게 가난한 애한테? 아니죠. 그래서 서민들이 쓸만한 건 오히려 부가세 아예 안 붙입니다. 그래서 소비세를 더 많이 붙이는 항목도 있고 아예 안 붙이는 항목도 있겠지. 이렇게 아예 안 붙이는 거 면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가세는 원칙이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면세, 면세. 그럼 여기서 도출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판례에서 면세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열거야, 열거. 면세로 열거된 거 아니면 다 과세한다 이거야. 열거라는 거지, 열거. 그래서 예외가 항상 여기도 열거돼.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부가가치세는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과세한다. 절대 아니에요.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면세하는 거죠. 개별 소비세는 열거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게 맞는 거죠, 오히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열거라는 말이 어느 쪽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는 건 특별히 열거하지 않아도 다 과세하겠다는 뜻이 일반 소비세라는 뜻이에요. 소비가 이루어지면. 그러나 법에는 특정 항목은 과세하지 않는데 면세라고 얘기하고 그 면세는 열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간접세. 소비자에게 받아서 낸다는 거죠. 사업자가 받아서 낸다는 개념이 이론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부가세 사업자 내 스스로 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 마인드야.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님한테 현빵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11,000원 받았어요. 그중에 부가세 1,000원 있는 거죠? 내요? 안 내요. 현빵으로 받았으면. 내 거죠, 내 거. 세무조사 걸렸어요. 그래서 1,000원 따로 내야 되는 게 걸린 거야, 지금. 그때 내는 거죠? 누가 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내는 거지, 사업자가. 억울하지만. 그렇죠? 소비자에게 받았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그라미 2번은 다 이론적인 얘기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간접세, 간접세. 진짜 소비자는 돈 주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부가세까지 합쳐서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식당 가서 저 이거 부가세까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러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2번에 매몰돼서 부가세 어려운 문제 이론 문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다. 이해하시겠어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사업자예요.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을 취한다라고 돼 있죠. 단단계라는 게 아니에요. 다단계 무슨 얘기냐? 요때 10 걷어들이고
요때 20 걷어들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단계. 이해하셨죠? 거래 단계별로 결국 세금이 납부된다. 왜요? 매입세 공제가 있으니까 중복과세를 피하고 있으니까 다단계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단계 거래 방식에서 매입세 공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복과세가 돼버리겠지. 자, 그러면 참고해요. 여기 보세요. 개별 소비세라는 건 다단계가 아니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단계 방식이야. 한 번만 과세하는 거, 한 번만. 한 번만 과세요. 즉 공장에서 반출될 때, 공장에서 나올 때 과세하고 끝나는 거야. 개별 소비세는. 나중에 중간 도매상, 소매상 넘어갈 때 한 번도 과세하잖아. 중간 도매상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자기가 사올 때 부가세 내고 사오는 거죠. 그걸 원가에 엎어가지고 그냥 받으면 돼요. 소비자한테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일반 소비세,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사업자가 수십만 명 되겠죠? 사업이라는 걸 하면 다 걸리는 거야. 다. 부가세는. 다 내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다 내고. 근데 개별 소비세는 걸리는 놈이 몇 놈 없겠죠? 저런 비싼 물건을 파는 놈, 비싼 입장행위를 하는 놈 몇 놈 없어요. 걸리는 자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무사가 개별 소비세를 만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지. 납세 의무자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모든 세무사가 다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업자라는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다단계 과세 방식 의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깁니다. 부가세 과세 방법. 자, 왼쪽에 직접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오른쪽에 간접법이라는 거 있고 어디다 별표 치면 돼요. 간접법. 우리 법은 간접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직접법은 뭐예요?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내도록 하는 거죠. 직접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구성요소를 하나 다 더하는 방식. 아니면 내가 판 물건에서 샀던 매입가액이라는 걸 직접 계산해서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 방식. 그래서 왼쪽에 보면 가산법,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우리 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요? 나의 공급가액의 10%를 곱해서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그게 원래 내가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인데 내가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을 갖췄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 입증 서류가 뭐다? 세금 계산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다라면 거래 상대방에게 무엇을 줘야 될 의무도 있겠어요?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내가 사업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면 꼭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뒤쪽에 가보면 뭐 영수증 발급 사업자 이런 거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일 때 사업자일 때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거래징수라는 말 있죠?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원래 거래징수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는 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요. 받아서 내는 게 거래징수다.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고 세법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야, 음료수가 없었는데 말을 못하겠다. 거래징수 여기 보세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수십 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A가 B에게 판매했어요. 부가세 이론적으로 보면 얘가 10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세무서가 누굴 찾아갈 거냐 이거야. 누굴. 얘한테 찾아가려고 해요. 얘 부가세 안 줘서 힘들대. 내가 받으러. 자, B는 납세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물건을 사내예요.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입니다. 그럼 A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면 세무서는 얘한테 가서 10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무조건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게 거래징수야. 이해하시겠죠? 거래징수의 의무가 있다. 네가 받아서 알아서 내라라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받았던 못 받았던 무조건 누구 잡는다. 세무서는 납세자 A 잡는다. 납세 의무자. 이게 거래징수라는 거예요.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거래징수.
이해하시겠죠? 받아서 낸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서 낸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내는 거야. 네가 알아서 받아. 이 뜻이에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받아서 낸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못 받으면 안 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물론 우리 법에는 못 받으면 안 낼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원칙은 무조건 받든 못 받든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래징수 받아서 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준 거예요? 사업자에겐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쫓아오시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를 조금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6절로 가봅니다. 6절. 6절의 제목이 뭡니까? 거래징수와 세금 계산서이죠. 자, 1274페이지 가보시면 돼요. 1274페이지. 거기 6-1 거래징수가 있죠. 자, 우리 기본세법에서는 요걸 4줄로 배우지만 세법학 가서 배우시면 몇 장 동안 배웁니다. 몇 장을 가지고. 자, 법전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앞에 2줄을 보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법전엔. 이해하시겠어요?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네가 알아서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근거 조항을 가지고 A가 B한테 가서 돈 내놔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건 민사야, 민사. A가 B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세법에 한마디도 없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은 누가 누구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둘의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세무서와 나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사업자의 관계. 세금 내야 되는 사람. 그걸 왜 세법에 정하였습니까? 네가 알아서 받아서 내라고 이 얘기입니다. 나는 몰라. 니들 알아서 하고 나는 내 것만 가져와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깡패라고 부르죠. 세금의 속성에 삥이에요, 삥. 야,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나 몰라. 내놔 이거죠. 아니 제가 못 받았다니까요. 그건 몰라. 내놔 이거죠. 이게 거래징수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전에 부가세를 배우셨던 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정교하게 배우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실무해보면 알아요.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다. 그렇죠? 실무 안 해보면 어떤 생각하지만 그 당연히 받아서 내라는 얘기네. 이러고 끝나는 거야.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이 책이 잘 써져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세법화엔 또 잘 써져 있는데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154페이지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그 틀이 있는데 가운데 음역으로 되어 있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언제 발생해요? 내가 공급한 공급가액의 10% 곱한 것보다 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매입세액이 더 클 때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세율,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키입니다. 키.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거기 세부사항의 간접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방법에서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계산되고 전가되기 때문에 다단계 소비세이기 때문이죠.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가 정확하게 파악된다라고 돼 있죠. 거래 단계별로 지금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죠. 1번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 전가가 명확하게 인식된다라고 돼 있죠. 소비자만 모르지만 사업자들끼리는 잘 알아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지. 소비자는 몰라요. 사업자들끼리는 더럽게 잘 알지. 사업자들끼리는 계약서 쓸 때마다 맨날 연습했거든요. 3천만 원 옆에 가로치고 부가세 별도. 이해하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세무사는 세법 조금 배우고 사업을 안 해본 애라 그런 거죠. 사업을 해본 놈은 알아요. 부가세 별도라고 적어야 된다는 걸. 그래야 민사에선 효력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가가치 전가가 명확하게 인식된다. 부가세 별도니까 내가 너에게 받아서 낸다라고 하는 거죠. 야, 주는 놈이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둘 다 프로야, 프로. 사업자. 3천만 원짜리에 300만 원 부가세 따로 줍니다. 내가 줄게. 거래 얼마에 3천. 부가세 별도죠? 당연합니다. 이 바닥에선 사업자끼리는 내가 300 줄게. 너 공제 받잖아. 그렇죠? 내가 300 줄게. 너 공제 받잖아. 이 얘기죠. 내가 300 주면서 나 공제 받는다고. 너 그거 갖다 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준 돈으로 내는 거잖아. 부가세 부담이 명확해지는 거지. 사업자끼리는. 하지만 소비자가 끼면 하나도 몰라요. 소비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소비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반평생 살아왔잖아. 한 30년. 그렇죠? 20년이든 30년이든. 자, 2번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율을 설정하는데 편리한 거죠. 왜냐면 품목별로 딱딱 나눠진다고. 어떤 애가 면세되는 재화도 공급하고 과세되는 재화도 공급해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가 면세, 과세가 섞여 있잖아. 이거를 어떤 부분까지만 과세고 어떤 부분까지만 면세지 부가가치를 다 계산하기 힘들다고. 근데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있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이거 면세, 과세. 3번 요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재화의 수출 등에 대한 부가세를 정확히 환급할 수 있고 이따가 국경세 조정할 때 배울 거예요. 수입에 대해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양가로 2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논리적 귀결이 나와 있죠. 파란색 볼게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직접 포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가액만 알면 되는 거죠.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만 알면 돼요. 과세 표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죠. 파는 금액, 공급 가액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다시 읽어보면 과세 표준을 구성하는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되어 누적된 부가가치 총액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매입세액 공제 가보겠습니다. 매입세액은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인데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가 회피되는 것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예요? 중복과세 회피겠죠. 중복과세 회피. 넘깁니다. 전단계 세금 계산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키는 결국 뭐가 돼요?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야지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줄 수 있겠죠. 세금 계산서가 이 제도를 유지하는 키가 된다. 함께 한 거 맞죠? 자, 좋아요. 이제 국경세 조정 가보겠습니다. 아니, 별건 아니고 지금 100%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옛날에 이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지. 프랑스하고 독일이 있었어요. 이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만들어진 제도야 이게.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좀 들여온 거고. 자, 세율이 있어. 부가가치 세율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프랑스는 20%의 세율이었고 독일은 부가가치세가 10% 세율이었어요. 상황 이해하시겠죠? 프랑스에서 철강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철강을 만들어서 독일에다 수출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100원짜리라고 해봤을 때 요걸 사는 애들, 직접 소비자가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냥 사는 애들은 얼마에 사야 되는 거야? 20% 붙은 거로 사야 되는지 10% 붙은 거로 사야 되는지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걸 결정하는 게 지금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냐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첫 번째 생산지국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20원이 돼서 생산지국인 프랑스에 20원이 들어가겠죠? 프랑스 세무서에. 그리고 얘는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에 팔리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냥 120에 팔리는 거야. 근데 똑같은 100원짜리인데 독일에서 한 건 어떻게 돼요? 110에 팔리는 거지. 이해하셨죠? 생산지국을 주장하면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일 입장은 유리해지게 되겠죠. 생산지국을 주장하면 독일 애들은 유리하고 프랑스 애들은 불리하단 말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떤 필요가 있냐면 그러지 말고 이 세율의 효과를 좀 배제하자라는 효과가 있도록. 소비될 때 과세하자. 소비될 때. 생산지국이면 생산하는 국가의 세율을 쫓아가잖아요. 소비가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소비자가. 그러면 소비될 때 과세하자. 그러면 독일의 물건이 100짜리 생산돼도 독일에서 지금 소비가 되기 때문에 독일의 세율을 쫓아가면 되는 거야. 이건 생산지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10%. 프랑스께 수입됐어요. 그래도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요? 독일에서 일어나죠. 여기도 10%.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 소비돼요. 소비. 그러면 20% 붙는 거죠. 자, 독일께 수입돼서 프랑스에서 소비돼요. 20% 붙게 되겠죠. 생산지국 세율이 아니라 그냥 어디 거 그냥 쫓아가면 돼. 소비는 최종 데스티네이션, 종착역은 소비잖아. 결국 그냥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에 불구하고 아무 관계없이 소비지국의 세율을 쫓아가면 되겠죠. 국가 간의 조세 피난도 없을 테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은 어디 가서 생산하려고 하겠어. 만약에 생산지국 여기 가려고 하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부가가치세가 붙더라도 무조건 어디서 소비지국에서 하자는 거죠. 부가세 무서워서 이민 간다는 애는 없잖아.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부가세 무서워서 이민 가는 놈은 없어요. 그렇지만 소득세 무서워서 이민 가는 놈은 있어요. 실제 루이비통 회장인가 러시아 간대잖아요. 프랑스 영화배우도 러시아 간대잖아. 소득세 낮은. 프랑스 최고 세율이 70%니까 못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소득의 70%를 세율로 물리겠대요. 위헌 판결 나왔지. 걔네들 50% 넘으면 안 된다. 어쨌든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이렇게 한다. 이렇게. 결국 우리 법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생산지국으로 따질 수가 없고 소비되는 국가에서의 세율을 적용하면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던 간에 똑같은 세율이 부과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물건을 공급하는 애는 20% 세율이 붙으면 여기서 과세되면 또 과세되고 이거 완전 중복과세죠. 그러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하려면 수출할 때는 0세율로 붙이는 거지. 세율이 없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수입을 하겠죠. 수입. 그렇죠? 사실은 여기 프랑스에 있는 놈이 독일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뚝 누가 가로 막고 서 있냐면 세관장이 딱 가로 막고 서 있는 거야. 세관장. 잠깐 여기 통관 하네. 통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누가 공급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돼. 프랑스에 있는 짱 모시기 그런 놈들이 아니라 세관장이 그냥 공급한다고 가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세관장이 공급하는 거야. 세관장이. 이해하시겠죠? 세관장이 공급하는 걸로 가정해버리지. 그래서 세율을 몇 %로 가면 돼요? 10%로 가면 되지. 그래서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몇 %? 0%의 세율을 적용해요. 그걸 영세율이라고 부르고 재화에 수입할 때 뭐예요? 납세 의무를 지우고 있는 거죠. 제가 수입할 때 10%를 무조건 내고 통관을 해야 된다는 거야. 부가세 내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세관장이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세 의무자는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되겠어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오는 놈이 납세 의무를 지는 거야. 야, 내놔. 이거예요. 국가가 납세 의무자가 되진 않겠지. 여기선. 얘 내놔. 이렇게 되겠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1157페이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태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는 하나는 영세율이다. 왜냐하면 생산지국에서 과세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세율 이해하시겠죠? 생산지국에서 과세 안 되는 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두 번째는 재화의 수입을 과세 거래로 규정해서 지금 수입 시점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쫓아오시겠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기출이 됐어요. 세법학에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냐 좀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요 두 줄 쓰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한 장 써야 돼. 한 장. 30줄 가까이 써야 된다고. 30줄. 이걸 가지고 야부리를 쳐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이빨을 쳐가지고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고,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위해서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수입할 때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개념들을 배웠어요. 자, 그 뒤에 영세율과 면세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우고, 쉬었다가 이제 부가가치세법 총칙, 법전에 나열되어 있는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과세 기간이라는 건 뭔지, 납세지는 뭔지, 사업자 등록주의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 같이 배워볼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